사람들은 내게 종종 묻는다. 당신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순간이 언제였냐고.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코펜하겐의 미슐랭 주방이 아니라 서울 새벽 시장의 낡은 비닐 천막 아래에서였다. 칼과 저울에 지배되던 내 인생이 한 손가락의 소금과 한 움큼의 정에 무너져 내리던 순간, 그때부터 내 이야기는 달라졌다. 내 이름은 라스 한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자랐고 계산적인 성향으로 요리를 배웠다. 대학에서는 분자요리 연구실에 붙들려 있었다. 거기 손맛을 숫자와 방정식으로 분해했다. 우리는 화학적 반응을 설계했고 정확한 온도와 용량으로 성공을 조립했다. 내 손에 쥔 칼은 정밀도 그 자체였고 주방의 저울은 나의 신전이었다. 그렇게 나는 성과를 쌓아 미슐랭 스타를 얻었다.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 불렀다.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해 여름, 나는 서울에 초청을 받았다. 미식 축제에 참가해 강연하고 시연하라 했다. 동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한국, 거기가 특별할 게 있나? 나는 웃었다. 다음 트렌드는 아시아야. 배워올 만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의 나는 한국을 잘 몰랐다. 김치와 불고기 정도였다. 그러나 명성은 새로운 영감으로 연명한다. 나는 낯선 맛을 연구 대상으로 보았다. 첫날의 강연과 레스토랑 투어는 예상 가능한 진열이었다. 반짝이는 플레이팅, 정교한 소스, 셰프들의 논쟁. 나는 익숙하게 무대에 섰고 익숙하게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마음은 비어 있었다. 그 밤, 평범한 제안이 날 끌어당겼다. 가이드가 말을 건넸다. 새벽 시장 가보시겠어요? 꼭 새벽 4시에 열려요. 나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좋다. 하지만 새벽에 뭐가 있겠나? 골목은 새벽의 공기를 물고 살아났다. 불빛이 점점 선명해지고 술의 바퀴가 돌며 기름 냄새와 해물 냄새가 섞였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였다. 소리의 밀도가 유럽과는 달랐다. 여기서는 삶이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순자 할머니의 가게 앞에서 멈췄다. 낡은 앞치마, 손때 묻은 주걱, 오래된 소쿠리. 그녀는 배추를 한 겹씩 펼치며 손으로 양념을 넣었다. 손가락이 하는 일은 저울이 대신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눈으로 보지 않고 손끝으로 판단했다. 나는 의심 섞인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 정확히 몇 그램 넣으시나요? 그녀는 웃었다. 몇 그램? 그게 무슨 소용이요? 배추가 숨 쉬는 걸 봐요. 손이 알려줘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다가 멈췄다. 손맛이라는 단어가 내게 왔다. 과학적 용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역량. 나는 접시를 받아들여 한 숟가락을 넣었다. 첫 맛은 매콤했고 이어 단맛이 뒤따랐다. 그 다음으로 깊은 감칠맛이 밀려왔다. 그 맛은 복잡한 수치의 합이 아니라 시간과 사람이 합쳐진 결과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렀다. 새벽마다 시장으로 갔다. 포장마차에 아줌마는 떡볶이를 끓이며 눈대중으로 양념을 조절했다. 노인 국수 장수는 국물의 농도를 손끝으로 확인했다. 가게 주인은 남은 반찬을 건네고 손님을 맞았다. 여기서는 음식이 연회가 아니라 공동체의 언어였다. 사람들은 함께 먹고 얘기하고 약속을 지켰다. 며칠 지나자 나는 느긋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방식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이게 우리 삶이야. 음식은 사는 법을 가르쳐. 내 머릿속의 방정식은 흔들렸다. 한 접시를 완벽히 조립하던 내가
이제는 한 숟가락의 온도와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읽어야 했다. 나는 실험실에서 익숙하던 도구를 내려놓고 손으로 배운다는 것의 의미를 배워야 했다. 순자 할머니는 나를 불러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난장판이었다. 배추에서 물이 흘렀다. 고추장 색이 너무 진했다. 간은 엉망이었다. 나는 그 상황에서 숫자와 규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경험했다. 실험실의 규칙이 어긋난 순간 좌절이 밀려왔다. 그러나 할머니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아 정리해 주었다. 속도 좀 늦춰봐. 배추가 숨 쉴 시간을 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끝의 감각에 집중했다. 그제야 조금씩 달라졌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작은 진전을 보았다. 배추의 질감, 양념의 점도, 소금의 녹는 감각까지 손이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그 이후에 왔다. 시장 사람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내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함께 웃고 다시 손을 얹어 함께 만들었다. 그 공감의 네트워크는 나의 마음을 녹였다. 나는 한 단어를 배우게 되었다. 정칭. 나는 어느 날 아주머니가 건넨 한 그릇을 먹으며 물었다. 왜 이렇게 손맛을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아주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건 사람을 잊기 때문이야. 음식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기억해. 그 말은 내게 깊게 박혔다. 나는 수십 년간 혁신과 차별화를 외쳤다. 그러나 이곳의 혁신은 다른 방식이었다. 일상에서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혁신이었다. 나는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동경이 솟구쳤다. 이 역설이 내 안에서 구부러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노인의 작은 국수집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다음 주에 작은 잔치를 할 건데, 내가 도와주면 어떻겠나? 그 말은 내 심장을 바짝 뛰게 했다. 내가라는 지명은 외국인에게 쉽게 건네지지 않는 신뢰의 표현이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제가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하하, 그래. 내 손을 한번 써봐라. 마음 한켠이 들떠올랐다. 나는 준비를 위해 코펜하겐의 노트북에 적어두었던 레시피들을 뒤적였지만 그날 밤 나는 다른 것을 썼다. 계량 숫자가 아니라 손의 느낌, 손님들의 표정, 기다림의 시간표를 적었다. 내가 배운 것은 기술을 넘어 태도였다. 그 주 동안 나는 시장과 더 깊게 섞여들었다. 아침에는 생선 가게의 포장 작업을 도왔고 오후에는 젓갈 공방에서 소금을 나르며 발효 냄새에 익숙해졌다. 손이 피로해질수록 나는 더 많이 배웠다. 손끝의 지혜는 서서히 내 몸의 일부가 되었다. 어느 밤, 나는 홀로 가게 불을 끄고 거리에 섰다.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불빛들이 내게는 따뜻했다. 나는 생각했다. 내 인생의 좌표가 바뀌고 있다. 코펜하겐의 저울과 측정은 이제 내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숫자와 감각, 두 세계를 가로지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변화는 내 작업 방식에도 점차 반영되었다. 나는 이전처럼 완벽을 갈구하되 그 완벽을 사람을 잇는 도구로 삼고 싶었다. 그 욕망은 두려움과 함께 왔다. 동료들은 이해할까? 평론가들은 인정할까?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내 요리가 사람들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시장에서 배운 것은 작고 소박했다. 그러나 그 소박함은 강력했다. 배추 한 포기를 다루는 손, 뜨거운 국물을 식히는 마음, 그리고 사람의 표정을 읽는 눈. 나는 그를 한국의 손맛이라 불렀다. 그리고 곧 그 손맛을 직접 증명할 기회가 닥쳐올 것을 몰랐다. 잔치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시장은 평소보다 분주했고 가게마다 음식 재료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긴장된 채 순자 할머니와 나란히 서 있었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호흡을 맞춘 듯 완벽하게 움직였다. 누구는 반죽을 치대고, 누구는 국수를 삶고, 누구는 김치를 꺼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나는 서툴렀다. 손의 리듬이 따라가지 못했다. 라스, 속도 올려. 멍하니 있지 말고. 젊은 아주머니가 외쳤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재료를 손질하려 했지만 배추가 자꾸 흘러내리고 칼은 둔탁하게 움직였다. 내 머릿속은 파편처럼 흩어졌다. 잠시 후 국수 국물이 탁해졌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날 바라봤다. 그건 내 책임이었다. 소금 비율을 잘못 잡은 탓이었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나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 말은 나를 더 부끄럽게 했다. 다시 하면 된다는 건 내가 익숙지 않은 태도였다. 코펜하겐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곧 낙인이었으니까. 밤이 깊어지자 나는 주방 한쪽에 앉아 손을 감싸쥐었다. 손끝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왜 여기서 이토록 무력한가? 숫자와 그래프 앞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던 내가 지금은 초보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 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작은 접시를 내밀었다. 막 끓여낸 된장찌개였다. 먹어봐. 오늘 내 손이랑 우리 손이 같이 만든 거야. 나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을 삼켰다. 짭짤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를 감쌌다. 뜻밖의 눈물이 흘렀다. 왜 이렇게 따뜻하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음식은 손의 온도야. 내 마음이 식으면 맛도 식어. 그러니 서두르지 마.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저울 대신 손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두렵지만 새로운 세계였다. 다음 날부터 나는 다시 연습했다. 새벽마다 국수를 삶고, 채소를 다듬고, 반죽을 치댔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주변 사람들은 나를 기다려 주었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아 배추를 뒤집게 했고, 아저씨들은 내 실수에 농담을 던졌다. 라스, 너 국물은 맑게, 마음은 진하게 끓여야 해. 나는 웃으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며칠 뒤, 나는 작은 변화를 느꼈다. 손끝이 반죽의 상태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배추의 질감, 국물의 색, 양념의 농도를 눈이 아닌 손이 알았다. 숫자와 계량이 아니라 감각이 나를 이끌었다. 그 순간은 놀라웠다. 하지만 시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잔칫날이 다가오자 시장 사람들은 내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김치전 부치기. 겉보기엔 단순했지만 불 조절과 반죽의 점도, 뒤집는 타이밍까지 예민한 감각이 필요했다. 나는 손을 떨며 반죽을 팬에 부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름 냄새가 퍼졌다. 그러나 반죽은 찢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절망에 빠졌다. 코펜하겐의 셰프로서 쌓아온 자부심이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여기서도 실패하는가? 그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라스, 불을 조금만 줄여. 음식은 재촉하지 않아.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불을 낮췄다. 두 번째 시도에서 반죽은 부드럽게 익어갔다. 뒤집자 노릇한 표면이 드러났다. 환호가 터졌다. 됐다. 잘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실패가 죄가 아니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었다. 그것이 이 시장의 철학이었다. 잔치날,
나는 다시 무대에 섰다. 수십 명의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시장 전체가 들썩였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손을 움직였다. 김치전이 노릇노릇 익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다. 사람들은 음식을 맛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라스 손이 들어갔지.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제 손이 조금은, 아니, 많이 들어갔네. 이 맛은 낯설면서도 정이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다. 이제 나는 외국인 요리사가 아니라 시장 사람들의 동료가 되어 있었다. 잔치가 끝난 뒤 순자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라스, 내 손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구먼. 나는 눈물이 차올라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시장 골목에 서서 불빛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다른 길 위에 있다. 내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짓는 달이어야 한다. 그 다짐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다. 잔치가 끝난 뒤 시장 골목은 늦은 밤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한쪽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아이들은 노란 불빛 아래서 뛰어다녔다. 그 장면은 너무 평범했지만 동시에 내게는 낯선 충격이었다. 코펜하겐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사람들은 보통 식탁에서 자기 접시만 바라본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한 그릇이 모두를 이어주고 있었다. 그날 새벽, 나는 순자 할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라스, 이제 곧 돌아가겠구먼. 네, 할머니. 하지만 마음은 아직 이곳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운 건 요리법이 아니라 삶이야. 잊지 말고 가서 내 방식대로 전해.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에 박혔다. 귀국 비행기에서 나는 노트를 꺼냈다. 그동안 적어온 레시피들은 숫자와 온도로 가득했지만 나는 새로운 항목을 적기 시작했다. 사람의 표정, 기다림의 시간, 함께 먹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레시피는 손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코펜하겐에 도착했을 때 내 레스토랑은 여전히 차갑고 세련되었다. 흰 벽, 스테인리스, 조용한 음악. 그러나 이제는 그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변화를 시작했다. 먼저 주방 한쪽에 긴 테이블을 들여놓았다.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들은 처음엔 놀랐다. 셰프, 왜 갑자기 이런 걸?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함께 먹지 않으면 음식은 반쪽입니다. 그리고 메뉴도 바꿨다. 김치, 된장, 비빔밥 같은 한국의 음식을 내 방식대로 해석했다. 하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불완전함을 남겼다. 반듯하게 정렬된 장식 대신 손으로 무심히 얹은 나물. 기계적으로 맞춘 간 대신 입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맛의 균형. 처음 손님들은 놀랐다. 이게 미슐랭 스타 셰프의 요리라고요? 나는 담담히 말했다. 네. 하지만 오늘의 요리는 완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날 밤 몇몇 손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내게 다가왔다. 셰프, 오늘은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국에서 배운 가르침이 여기에서도 살아난 것이다. 언론은 내 변화를 빠르게 주목했다. 기자들이 몰려와 물었다. 라스 셰프, 이 새로운 철학은 어디서 온 건가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서울의 시장에서 배웠습니다. 한 할머니의 손끝에서 인생을 다시 배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름을 기사에서 읽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나는 결국 그분을 초청하기로 결심했다. 몇 달 뒤 순자 할머니는 코펜하겐에 도착했다. 그녀는 낯선 공항에서도 여전히 소박한 미소를 지었다. 레스토랑에서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 김치를 담갔다. 사람들은 놀라움 속에 그녀의 손길을 바라보았다. 칼도 저울도 없이 손으로 배추를 버무리며 그녀는 말했다. 맛은 이렇게 손이 알려줘요. 정성을 넣으면 돼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손맛이죠. 그 단순한 말이 전 세계를 울렸다. 방송국은 그 장면을 내보냈고 사람들은 댓글을 남겼다. 진짜 요리의 철학을 배웠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 후 내 레스토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문화와 철학이 공유되는 공간이 되었다. 학생들이 찾아와 배우고 동료 셰프들이 와서 영감을 얻었다. 나는 강연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정한 맛은 손끝에서 태어나고 마음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순자 할머니와 한국 시장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준 건 요리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다. 나는 여전히 새벽이 되면 손끝을 바라본다. 그곳에는 배추의 질감, 된장의 향, 시장 사람들의 웃음이 남아있다. 이제 내 요리는 그 기억을 담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진짜 셰프가 된 건 서울의 시장에서였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며 그 마음은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한 그릇의 김치찌개, 한 장의 김치전 속에 담긴 정과 손맛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힘을 자랑스럽게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